다음 주 화요일 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문재인 여야 대표의 3자 회동이 열립니다.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만큼 정치적 무게감이 큰 자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저희가 살펴볼 것은 문재인 당대표 취임한 이후에 일성이 바로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 선포였는데 그런 전면전을 선포한 직후에 사실은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는 조금 낮은 상황에서 또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향해서 했던 말부터 들어보시죠. 박근혜 정권에 경고합니다. 민주주의와 서민경제 계속 파탄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 얘기부터 하도록 하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도 청와대 가서 대통령 만나는 게 크게 나쁠 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거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대통령하고도 같이 이제 여야 영수로서 같이 만난다.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청와대로 대통령으로부터도 이제 공식적인 이 정치 지도자로서 또 야당 리더로서 그 지위를 아주 이제 공인받는 거고 또 국민들이 전체가 볼 때도 역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정치 지도자로서 완전히 자리매김했구나 이런 게 있는데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용된 말 중에 보면요 이 경고 파탄, 전면전, 이런 아주, 이런 아주 표현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는데, 이제 리더가 됐으니까, 이런 표현은 아래 사람한테 공격수들한테 맡기고, 이제 정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포용력이 큰 그런 지도자로서 스스로를 다시 위상을 정해야 되겠죠. 이미 미래 권력, 현재 권력 이렇게 이제 틀을 짜서 보여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면 불이익은 없을 것이고 상당히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또 그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이 리더들이 그 대통령과 만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얻어왔는가 이런 걸 또 되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성한 이미지를 보여주었는가, 또 명확한 제시를 했는가, 제안을 했는가, 또 뭘 얻어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또 이른바 그 야권 당대표 리더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또 축도 있기 때문에 또 부담도 있는 것이죠. 좋은 분위기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얻어올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제로는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회동이어서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것이죠. 언어 수위도 낮춰야 되지만 뭘 구체적으로 요구할 건가 이것도 또 명확히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운 또 회동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 보면은 김무성 대표도 같이 이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야당 대표 이제 세 명이서 만나는 모습이 이제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우리가 정치에서 프레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프레임을 제시해주는 효과입니다. 정치의 이제 주역이 되는 인물들, 중심이 되는 인물들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에 보면은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라고 하는 이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이제 이미지를 갖게 되고 또 이제 보면은 박근혜 대 문재인 또는 이제 문재인 대 김무성 이제 이런 인식을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현 정권과 각을 세우는 야권의 최고 리더 인물, 중심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확고히 이제 새길 수 있는 측면이 있겠고 또 김무성 대표도 차기 주자로서 야권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는 이제 여권의 주요 인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이제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윈윈할 수 있는 모양새를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야당 대표, 이제 여당 대표를 불러서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누는 것이니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이 불통 논란 이것들을 이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카드로서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부탁해요.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데 미래 권력, 현재 권력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걸 대통령직이라든지 여야 대표직을 이건 이제 또 자기 후보직을 이걸 자꾸 권력으로 인식하는 바람에 어쩌면 이런 정쟁이 더 격화되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앞으로는 봉사자,
도우미 뭐 이런 쪽으로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가야 될 텐데 이번에도 대통령의 그렇죠. 국가 기도에 나가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인식에서 좀 벗어나서 섬기는 그런 대통령,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 이런 쪽으로 좀 마인드를 좀 바꾸고 가는 게 좋겠어요. 권력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은 결국은 뭐 정치 대표들이 만났을 때 그게 개인의 권력을 추구하는 일종의 과정으로 만드는 이것에 대한 일종의 반감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문재인 당대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미래 권력, 현재 권력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요. 뭐 문재인 당대표가 당대표 출마할 때 이미 차기 대선을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에야 이 구도 자체에는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을 짜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민들의 평가 기준은 또 다른 축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야권의 이른바 그 미래 권력의 주자로서 문재인 당대표가 어떤 정책적인 컨텐츠를 갖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될 작업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컨대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지만 야당은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청와대에 들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가지 쟁점은 경제 활성화를 하되 소득 주도로 가자라는 것이죠.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하나는 이른바 여러 가지 부자 증세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얼마나 관철시켜낼 것인가. 근데 청와대는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잡고 있지는 않아요. 이른바 부동산 경계 그 활성화라든지 다른 각도에서 지금 경제 활성화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서로 충돌해서 별로 야당 대표가 얻어오는 성과가 없다라고 하면 프레임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제로 그 능력의 문제, 야당의 어떤 수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가 또 달리 갈 수가 있어서 좀 명확한 컨텐츠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의 발언을 연이어서 이제 들어보실 텐데요. 자, 회동 날짜가 확정이 되고 발표가 된 이후에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가 어떤 자세로 임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연이어 들어보시죠. 가슴을 열어놓고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렵게 걸려있는 국가적 난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가배나 소외가 있겠습니까? 우리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라는 같은 목표 위에서 또 방법들은 다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중동 4개국 순방 성과를 설명을 하고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에 대한 국회의 원활한 협조를 요구를 하고 당부를 할 텐데 어쨌든 기브앤테이크면은 뭐 약속해야 되거나 좀 도와줄 수 있는 건 또 대통령 입장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문재인 대표나 그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는 말하자면 소득주도형 경제 성장을 추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말하자면 기업 위주에서 이제 서민 위주로 또 서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그런 위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고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제 당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뭐가 가장 효과적이냐 이제 이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보는데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뭐 정당에 따라서 한쪽은 이제 기업을 활성화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이제 경제를 이끌어 가느냐 아니면 한쪽에서는 뭔가 그래도 구매력을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또 서민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하니까 우리는 서민을 위하는 정당이나 우리는 뭐 경제 성장을 위하는 정당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은 적어도 기업과 서민 또 소득과 기업 활동 이런 것을 말이죠 완전히 분리해 가지고 이쪽으로 해야 된다, 저쪽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인 것 같지가 않으니까 다만 그 안에서 여야가, 지금 아까 문재인 대표가 말씀하신 그 맞는 말이에요. 뭐냐면 목표는 똑같거든요.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인데 그 방법론을 가지고 지나치게 격렬하게 싸우는 것은 국민을 필요하게 하는 거니까 이번에는 대통령을 얼마나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여야가 같이 정치권 차원에서 정부를 도울 수 있는 건 뭔가 또 정부를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돼야지 네 편 내 편 가르거나 서민 편 뭐 기업 편 가르거나 이런 식으로 다시 돼서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또 실망하게 되고 다만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국민들은 그간에 여야 영수회담이라는데 이런 데서 청와대 회담에서 별로 소득이 없다는 건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마다 나오고 나면
바로 그날부터라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부터라든지 또 다른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앞으로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대표들로서 또 정치권의 그 핵심적 리더로서 자신들의 이 리더십 그것을 좀 부각시켜주는 그런 뭐 계기로 이렇게 삼는 게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여야 당 대표나 아니면 원내 지도부를 얼마나 만났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 어쨌든 간에 5번째 회동이 될 텐데요. 먼저 2013년 4월에 그러니까 취임 직후라고 볼 수가 있죠. 문희상 당시 비대위원장과 취임 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고요. 그다음에 2013년 9월에는 당시 여야 당대표 황우여, 김한길 대표와 만났습니다. 당시에는 국회에서 만났는데 야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이완구, 박영선 그러니까 여야 원내 대표들을 만나고 당시에도 또 야당이 장외투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었던 게 가장 최근에 지난해 10월에 김무성, 이완구, 문희상, 우윤근 여야의 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만나서 새해 예산안 관련해서 당부를 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이번이 이제 5번째, 뭐 원내 지도부까지 하면 5번째 회동이 되는 셈이군요. 일단 분위기를 보면은 이제 그 4번 중에서 한 2번 정도는 사실 이제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2번째, 그러니까 하고 4번째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이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이제 2013년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정 대선 계획 관련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이제 김한길 대표가 그런 상황이었지만 어쨌든 반응이 뭐 이렇게 좋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뭐 그 이후에 또 만났을 때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개헌이라든가 또 전 정권에 대한 뭐 자원외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달라 하자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그것이 이제 의견들이 이제 합의를 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의견들이 좀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그러나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의견 충돌이 있거나 모양새가 좋지 않은 이렇게 이제 흘러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때처럼 어떤 특별히 이제 여야가 부딪히는 현안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경제 살리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야당이 뭐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까 두 분 말씀하신 대로 다소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 틀에서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 협조를 요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쨌든 뭐 흐름과 모양새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기존의 4번의 그 회동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시기에 야당은 장외투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라갔던 시기에 사실은 이루어진 그런 회동이었고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평가 잣대들이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걸로 대통령께서. 근데 저는 이번 회동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번 회동은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그 기존의 지지율과는 좀 다른 지지율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 사실은 비선 실세의 어떤 개입 의혹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 인사 관련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불거진 상태여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가 답보 상태에 빠지는 상태에서 이번 회동을 하는 것이고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개혁의 문제일 겁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방위산업체 문제라든지 부정부패 척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세게 야당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므로 해서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기회이고 야당 대표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이번 회동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히려 더 많은 대안을 갖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불통의 이미지를 좀 벗어나는 측면들을 상당히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야당도 사실은 개혁 문제에 대해서 화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유리한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 어느 때보다. 자, 다음 주 화요일 날 어쨌든 뭐 회동이 열리니까 그때 이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또 양쪽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때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정치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첫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바로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물론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부정부패와의 전면전을 선포를 한 건데요. 먼저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한 내용 녹취로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집권 3년 차, 또 친박 출신의 이완구 국무총리가 만나서 첫 작품으로 부정부패 발본 세곤하겠다. 집권 3년 차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이제 시점을 이렇게 택한 것은 이 청와대 그 여야 대표와 이제 회동을 앞두고 예. 틀림없이 야당에서는 제시할 것이 뭐겠습니까? 부정부패, 그 자원 외교라든지 이른바 사자방이라든지 예. 이런 데 대해서 또 대기업들의 그런 예. 어떤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틀림없이 지적을 하고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선제적으로 좀 국민한테 우리가 벌써 이런 각오를 하고 있다. 이래 놔도 문재인 대표 추궁이 좀 그 추궁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예. 또 두 번째로 지금이 말이죠. 늘 이제까지 강조되어 왔듯이 이 3년 차라는 것이 대통령이 올해까지 놓쳐버리면 정말로 이제는 더 어떻게 예. 새로 시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에서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니까 이런 때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이 뭐냐? 또 그런 얘기가 많았었죠. 예.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실적을 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냐면 하나의 아젠다로서 이 부정부패 척결도 있지만은 이제 네. 앞으로 경제 성장도 있고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아주 그 각오를 새로 이제 내비치는 게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이것이 만약에 어떤 결과를 정말 국민이 기대하는 어떤 결과를 내지 못하고 또 말로만 끝날 경우에는 더 큰 후유증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정말 이왕 말을 꺼냈으면 전 정부의 명운을 걸고라도 이번에는 뭔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내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자, 잠깐 그러면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최근에 부정부패 척결 이런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부정부패 척결, 적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녹취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부패를 해소한다, 개혁을 한다 하는 것도 너무 오랫동안 덕지 쌓이고 뿌리가 또 깊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참 힘들지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노력이죠. 근데 그 자체가 금단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자, 국무위원들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적폐 얘기를 했는데 저때가 이제 언론에 국무위원 티타임이 처음 공개된 시점이기도 한데요.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적폐 해소,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것이라고 했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적폐, 부정부패가 국민의 피해를 주고 상처 입힐 때가 가장 힘들다. 그렇게 얘기했고 올해 신년사에서도 오랫동안 쌓아온 적폐 해소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제 적폐, 부패 이렇게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셨지만 이완구 총리는 이번 담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패와 적폐 영역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명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그 방위산업체와 관련되어지는 비리 문제, 두 번째는 그 해외 자원 개발, 배임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 비자금. 이렇게 세 가지를 명시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적폐와 부패의 가장 근원적인 내용은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된 듯해요. 근데 문제는 이 세 가지가 실제로 검찰이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수사를 해온 어느 정도 수사 결과가 쌓여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사회에 알려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로는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제동을 이른바 그 엔진을 가동시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총리뿐만 아니라 법무부 총체적인 국가기구의 이른바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이중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한 영역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실제로 대통령이 이런 개혁을 세게 진행을 할 때는 국민들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지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더군다나 이완구 총리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완구 총리 인준 문제 불거진 거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실제로 국민들이 동화하거나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서 의도는 굉장히 좋지만 수단은 좀 적절하게 선택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탄력을 받을지는 조금 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 이완구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주례 회동을 전날 하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 정권의 뜻이 상당 부분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서
될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상당히 어쨌든 심상치 않은 굉장히 이제 비중 있는 이제 사안으로 이제 전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해석의 여지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어쨌든 이제 이것이 개혁에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은 이제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가능하겠냐 말씀하시긴 했지만은 이것이 또 하나의 이제 지지율을 올리는 동력을 확보하는 작업이기도 한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현 정권에서의 개혁 작업들의 동력을 확보 차원도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뭐 짚을 것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일단 지금 보면은 자원외교 관련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전 정권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사정에 영역을 보호하지 않고 어쨌든 영역 사정 없이 어쨌든 사정을 하겠다, 보호 없이 하겠다는 이제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것이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상징적 인물들이 수사를 이제 받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전 정권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이것이 자, 보면은 그러면 사정 전국이 시작됐다고 봐야 되고, 지금 보면은 그 야당이 요구한 것들도 있고 하면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를 대표적인 부정비패 사례로 이완구 국무총리가 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명박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수사를 하겠다. 또 현 의원들하고도 관련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해서는 그 캐나다 하베스타사의 어떤 부실 인수 문제가 있는데, 그때 컨설팅을 해준 인사가 실제로는 MB정부 청와대에서 관여했던 사람들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이른바 청와대 실세들 또는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번 조사에 상당 부분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 측근, 전직 대통령 때 일했던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관여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 해외 자원외교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지금 고소당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까지를 총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상당 부분 그 연루되어서 드러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조사가 자, 이 교수님,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았는 상황에서 야당의 견제가 상당히 거세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서 MB 정부 사람들과도 또 대립각을 세우면 전선이 좀 확대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담은 없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선제적인,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선제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자원 외교를 건드리게 되면 그 이명박 정부, 또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무슨 회고록을 내고 하는 바람에 거기서 또 이 자원 외교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강조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편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 자원 외교라는 문제를 드러내놓고 보자. 정말 뭔가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밝혀보자. 이런 차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비록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권이, 전 정권이 했던 일이라서 이것을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계속 덮어가 버린다는 이런 인식을 줄 경우에는 오히려 총선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차제, 이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자는 측면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완구, 이제 아까 정 교수님이 이완구 총리를 내세움으로써 오히려 그 결의라든지 이런 것이 좀 국민들한테 좀 이 적극적으로 전해지지 않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우려를 하시는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이 이제 이완구 총리를 뽑고 난 이후에 정부의 정부 쪽에다가 이 국정 운영 주도력을 정부 쪽에 주는 어떤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의 역량이라든지 역할을 더 이제 강조해주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에게 그 기회를 줬다, 이런 측면도 있겠는데요. 그런 측면도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 이완구 총리의 책임 총리의 권한이 막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에는 다음 달 말에 있을 재보궐선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곳으로 늘어났습니다. 4곳으로 늘어났는데 어떤 지역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곳으로 됐는데요. 서울 관악을, 인천 서강화을, 경기 성남중원, 그리고 광주 서구, 이렇게 4곳으로 냈는데 4곳 중에 3곳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상당히 전략적 중요한데 어떤 정당에서 어느 곳에 출마를 할지 그 부분도 한번 그래픽을 보면 살펴볼 텐데요. 자, 관악을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새정치, 그리고 옛 통합진보당의 전직위원이었던 이상규, 그리고 국민모임, 정의당, 이렇게 나설 것 같고요. 인천 서강화을은 어저께 당선 무효이 됐기 때문에 아직은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성남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 새정치와 옛 통합진보당 김미 의원, 그리고 국민모임, 광주 서구는 새누리, 새정치, 국민모임, 정의당의 천정배,
전 의원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 광주 서글, 그리고 성남 중원, 이런 쪽이 아닌가 싶은데, 먼저, 몇 대 몇이 될 거야? 지금 여야 당대표의 얘기를 보면 한 8타작 정도면 되게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재보궐선거입니다. 근데 그 전에 정권 중반에 실시되는 것이니까 선거라는 것이 본질상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여당이 이제 불리하지 않겠냐. 이제 대통령 임기 중반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재보궐선거라는 점, 투표율이 낮은, 그래서 이제 고령층들의 투표 참여율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지역들에서 야권 후보들이 분산되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그다음에 또 뭐 정의당이라든가 또 국민모임, 또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후보들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권이 분산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제 여당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보면 아까 광주 서구 지역도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야권에서 천정배 전 장관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새정치연합에서 그에 맞서는 지명도 있는 인물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호남의 민심이 과거 전당대회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문재인 체제에 대해서 전폭적인 신뢰를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4곳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천, 서구, 강원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4곳 중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을 일정으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서 여당이 이제 결코 패배하지 않는 선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다. 이게 속설인데 왜 최근 1년의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야당에게 없는 것이죠. 특히 이제 광주만 지금 놓고 말씀하시는데 광주 보궐선거에서 지난번에 이변이 일어난 게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의 당선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일인 거거든요. 그럼 이 광주의 이른바 이렇게 변화하는 표심, 예를 들면 왜 묻지마식으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지 않는가? 어떤 선거이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짚어봐야 되는데 이번에 광주에 또 사단이 난 것이 이 천정배 그 전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이른바 내부 관리가 잘 안 돼서 사실 생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균열 규조 하에서 광주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특히 문재인 당대표의 어떤 신임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부정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하나 이기고 플러스 원. 이렇게 아주 엄살을 피운 듯한 그 전망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번 선거에는 어쨌든 하나를 더 얻든 야당이 광주를 잃으면 실제로 다 잃는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엄중하게 보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결국은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광주에서 천정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천정배 전 의원이 어떻게 할 건지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으로 보입니다.